네, 안녕하십니까. 하준아빠입니다. 11월 12일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감정도 좀 추스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오전 운동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놀러를 다녀오고 나니까 조금씩 착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착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를,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된다. 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로는 직관적으로 느끼는 감정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 철학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 받아왔던 교육들의 어떤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주입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기는 해요. 인간은 뭔가를 느끼고 깨달아야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좋은 삶, 유연하고 좋은 삶, 이런 삶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뭐 어떤 깨달음이 없다라면은 삶을 살아가는 데 의미가 없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마치 깨닫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나 자신에게는 나쁘지 않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타인과 어우러지고 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아닌 척 해야 되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의 삶이 어떤 좀 직관적인 삶이었다면, 또 지금부터는 약간의 추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꾸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독여야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부담감이 생기는, 참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너무 내 자신의 삶에 이게 제가 치료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이 큰 삶의, 긴 삶에서 일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 일부분을 이제 너무 직관적이라던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대로 또 움직인다라면, 글쎄요.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놀러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마치 다 나은 것처럼, 막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 안에서 약간의 예전의 습관들이 나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거는, 좋지 않은 거는 바꾸기 위해서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단받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톡방에 제가 있는 방에도 신규 이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서 오고 계시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건강검진 시즌이 끝나가면서가 조금 더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직후의 대처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은 이제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죠. 네,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메이저, 뭐 빅5들 병원을 찾아다니게 될 거고요. 그 병원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교수라던가 능력이 좋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게 되죠. 네, 그런데 능력이 좋다라는 기준을 사실은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바로는 능력이 좋다고 해서 결과값이 좋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기준, 저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가장 접근성을 빨리 가질 수 있는 병원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빅5라던가 아니면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병원 중에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부러 안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빅5 병원 중에서도 나와 접근성이 좀 좋고 또 환자들이 좀 많은 쪽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뭐 경험치라는 것들이 분명히 쌓여 있는 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사실 그때부터 의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거만큼 저는 사실 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보니까 의료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의학적인 공부를 해서 지식을 그때부터 쌓는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암이라는 이 질병 자체가 결과값이 사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항암제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의학적인 공부를 한다, 그냥 그런 부분은 다 제껴두고 가장 믿을 만한 병원이라고 판단이 돼서 내가 그 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고 있다라면 일단 그 부분은 병원에 맡기고 그 병원에서 받는 표준 치료에 대한 거는 100% 전적으로 맹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불신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뭔가 다른 결과값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라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환자나 보호자나 내가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어떤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체크하는 게 저는 첫 번째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정말 부작용 때문에 구강 식사를 못 할 수도 있고 운동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몸 상태가 유지가 돼 있던 사람이라면 항암 치료하는 와중이라도 충분히 구강 식사나 운동이 가능합니다.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이 와중에 구강 식사나 운동을 못 하는 것이지, 이미 진단을 받아서 진료가 들어가기 전부터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게 돼요.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심리적인 요인을 떠나서도 내가 정작 해야 될 관리들을 하지 않고 정말 병원을 찾고 돌아다니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엄청 시간을 허비하고 체력을 깎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것 외에,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삼성병원에 가나, 아산병원에 가나, 신촌 세브란스에 가나, 어디를 가나, 그 안에서의 메이저 병원 안에서는 치료가 비슷합니다. 많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내 병원에서, 내가 예를 들어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병원에서의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다른 병원의 좋은 점만을 자꾸 체크하고 간다라면은 정말 치료하기가 힘들어지고, 특히 심리적으로 불신이 쌓인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는 와중에 좋은 치료가 나오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는 와중에, 항암 치료든 뭐든 이 암 치료를 하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는데, 그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심리를 내가 우위에 점하고 있어야지만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 먹는 것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불신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자꾸 찝어내기 시작을 한다면은 치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을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몸 상태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다른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찾아도 늦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또 경험상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노력은 통증을 잡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인 것 같아요. 다른 노력보다는 일단은 뭐 잘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통증이 있다라면 사실은 먹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운동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통증을 잡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실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진통제를 여지껏 잘 활용을 해 왔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진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초반에 진통제 역할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진통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심리는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면 다른 공부가 아니라 이 진통제라던가, 특히 응급 돌발 상황, 열이 난다던가, 설사가 생긴다던가, 뭐 변비가 생긴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외적인 거는 응급 의료진에게 맡겨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확인이 되지 않는 부작용들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하물며 의사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답을 찾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역시 쓸데없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특히 뭐 환자가 어디 배가 아프다, 근데 환자가 어디 배가 아픈 거를 고스란히 똑같이 느껴서 그 부분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아랫배가 아프다, 뭐 옆구리가 뭐 쿡쿡 쑤신다라던가, 이런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자꾸 뭐 톡방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군데서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데, 사실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료진에게 맡기고, 정말 중요한 건 진통제로 잡힐 수 있는 통증을 빨리 잡아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일상생활이라는 게, 암 환자한테 중요한 일상생활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그게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표준 치료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은 조금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바빠져야 될 시기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들, 어떤 소위 말하는 항암 치료의 사이클이 돌고 나게 되면은 결과값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값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스탠스가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의 기록들을 정말 세세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는 노트로 정리를 했다가 노트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때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 상황들을 모두 다 영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영상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지나고 나서 돌려보게 되면 그때 감정이라든가 느낌까지 다 알 수가 있는데 감정이나 느낌이 꼭 중요하겠느냐? 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느낀 감정이라든가 그 감정의 기복이라든가 변화가 나한테 이제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체크 중에 또 한 가지가 피검사라든가 수치 같은 것들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피검사의 수치는 항암을 하기 위한 전제적인 목적이고 나머지 부분은 후대응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간 수치가 갑자기 높아진다라던가 뭐 어떤 뭐 혈소판 수치가 낮아진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암을 하기에 뭐랄까 좀 부적합한 그런 정도의 이 수치가 아니라면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부작용이 최소한으로 있는 보조식품이라던가 검증이 된 보조식품이죠. 아니면 영양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교수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답을 주지 않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건 답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환자는 목숨을 담보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대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값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이 부분은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내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것은 좀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영양제나 보조식품, 운동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암 환자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다 해보고 있는 맨발 걷기. 네, 저는 맨발 걷기에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은 부분들은 내가 찾아내서 그 찾아낸 것을 내 몸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마지막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병원에서 항암 치료가 끝나고 항암 치료를 만약에 약제가 내성이 생겨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죽는 것인가, 치료를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호스피스 권유를 받으면 나는 이제 곧 죽을 사람인가, 내 가족은 곧 죽을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연 치유도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접근을 조금은 포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게 자연 치유가 나쁘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항암 치료의 그런 표준 치료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내가 관점을 조금 포괄적으로 가지고 항암 치료가 안 되거나 뭐 부환 치료가 안 될 때 자연 치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내가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병원에서 항암제가 내성이 생겼으니까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호스피스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멍청한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 약제가 안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다는 거는 사실은 환자가 선택하는 제일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치료는 얼마든지 있죠. 또 그거를 입증해 내신 분들이 많아요. 네. 자연 치유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특히 일본의 이즈미회라고 있어요. 그 이즈미회는 완치율이 90% 이상이 되는 그 암 환자들의 자연 치유 모임인데, 물론 그 자연 치유를 하신 분들 중에도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자연 치유를 한 건 아니에요. 현대의학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병행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완치율이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즈미의 자료는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즈미라는 곳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운동요법, 식이요법, 명상, 수면, 이렇게밖에 강조를 안 해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들을,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내가 살아온 잘못된 습관 방식들을 바꿀 수 있다라면, 이 암은 먼 훗날에 감기나 당뇨병처럼 충분히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대사질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하는 와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이 자연 치유의 어떤 식이요법이라든가 건강요법들을 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된다,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표준 치료 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정말 답답하기도 해요.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지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이 암 환자들이 급증을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희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희귀한 상황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은 절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